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에는 이슈 따라잡기 33번째 순서로 일본은 왜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에 나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배경을 살펴볼까 합니다. 일본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또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부품 수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우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정치적인 갈등 관계는 그렇게 많았었는데 왜 지금 이게 부각될까 생각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하며 범미국, 다시 말해서 미국 블록이랄까요? 자유무역 블록이 해체된 것이 가장 큰 이유겠죠. 그러나 그 다른 한편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어서 경제적인 격차가 줄어든 문제들도 내재되어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세계 수출에서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86년 플라자 합의 직후였던 1986년 일본의 전성기 때 일본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무려 9%대에 달했다. 그런데 최근에 얼마까지 떨어졌다? 3%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아베노믹스 이후에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반등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미진한 상황인데요. 반면 한국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기가 이제 3조 호황이죠. 이때 제일 많이 오르는 게 보입니다만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드디어 일본과 한국 간의 격차가 이제는 소수점 한 자리 수준까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한국이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본이 저렇게 몰락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생각해보면 여러 산업들 중에서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정보통신 산업에서 무너진 게 가장 크다. 물론 아직 여러 산업에서 영향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이라는 핵심 3대 산업에서 일단 일본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시장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는데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던 이 진한 선이 누구냐? 도시바입니다. 근데 최근 지분을 해외 경쟁자 SK하이닉스한테 매각한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아무튼 세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 기업들이 지금 차례차례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졌던 가장 큰 이유는 1990년의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에서 기업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Non-Financial Corporate Sector에 돼 있죠. 이게 뭐냐 하면 비금융 기업 부문 기업체들입니다. 얼마 샀냐? 이게 10조 맞죠? 10조 엔입니다. 10조 엔. 우리 돈으로 한 110조 원 정도 되는 돈의 순매수입니다. 이게 더군다나 총매수가 아니고요. 물론 반대로 가게는 기업들이 열심히 부동산을 사러 와주니까 좋다고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더 올라갔으면 좋은데 붕괴돼 버렸잖아요. 특히 여기 문제가 2.5% 수준에 있었던 일본의 정책금리가 6%까지 인상되는 과정에서 여기 인상이 됐죠. 그 과정에서 일본의 물가는 이제 꺾입니다. 90년대 초반 이후. 여기는 특히 걸프전 때문이었고 이때부터 이미 꺾였다고 봐야죠. 물가 상승률이 꺾이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실질 금리가 상승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벌어졌고, 이 충격이 벌어지는 가운데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특히 걸프전이라는 특수 요인을 제외하고 본다면 이미 이때부터 일본의 물가는 떨어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때 일본의 정책금리 인하가 상당히 늦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때 인하가 됐고, 이 금리가 이전 수준보다 인하된 건 94년의 일이었다. 왜 이랬나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일본 정책 당국이, 중앙은행이 버블을 청산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졌던 게 컸죠. 이 과정에서 이제 무려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150조 엔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랑 주택 가격이 다 붕괴되는 가운데 1,500조 엔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했고, 그 대부분의 손실은 어디서 발생했다? 여기 토지에서 발생했죠. 결국 일본의 1년 GDP가 450조 엔인데 3년 이상의 GDP가 날아가는 셈이고요. 결국 기업들의 손실이 커지니까 투자할 여력이 소멸됐죠. 투자할 여력이 소멸되는 가운데 더 문제가 된 것은 바로 갈라파고스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1억 총중류사회. 그러니까 일본 인구가 1억 2,800만인데 중산층이 1억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의 내수시장은 두꺼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짜리 어마어마한 내수시장에 안주해서 일본 기업들이 거기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경쟁력 잃어버리는 과정에서도 혁신을 게을리하는 면도 있었던 거죠. 즉
바로 갈라파고스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 내부의 어떤 시장 특징, 일본 사람들의 선호에만 맞춰서 스페시픽한, 이게 뭐라고 하냐요? 특수한 기술일까 또는 특수한 종류의 맞춤형 생산이 너무 일반화된 거죠. 그러면서 세계 시장의 경쟁력을 잃어버린 품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히다치나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등등 세계를 호령하던 전자기업들의 이름을 요새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결국 일본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견제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면 정치적 갈등이 가장 큰 트리거가 됐겠지만 이런 방아쇠를 당기는 데 있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큰 반대의 분위기가 없다라는 걸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글로벌한 보호무역주의 흐름, 이게 중요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일본이 1990년 이후 거의 잃어버린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내수시장에 안전해서 또 금융기관의 부실 속에 기업들이 투자의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로 경쟁력을 잃어버린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옛날 식민지를 지배했던 나라가 무시할 수 없는 상대로, 아니 주요 부문에서는 이미 자신을 압도하는 상대로 부각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졌던 것들도 부인할 수 없는 배경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조치는 일본에게 장기적으로 아주 큰 악재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핵심 부품의 공급을 자기 맘대로 저렇게 끊어버리겠다라는 사람들한테, 그런 기업들에게 누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의 누가 이 나라에게서 장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부품 의존을 할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라는 것은 상당한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장기적 악재다. 그러나 당장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은 일단 급성장하던 한국에게 제동을 걸었다라는 측면에서는 내부 측면의 요인들, 내부의 목소리만 놓고 본다면 지금은 환호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